20세기 한국 소설 7권, 줄거리, 이메일 해설 김남천, 강경의 김남천의 공장신문은 평화고무공장 노동자 관수가 주인공이다. 총파업 실패 후 관수는 다시 노동자들이 단결할 계기를 찾지 못해 고민한다. 어느 날 전무가 식수를 잠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수는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이끌려 하지만 조합 간부 재창에게 밀리고 만다. 그러나 재창이 전무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된 관수는 비밀회의에 참여, 공장신문 1호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다. 노동자들은 직접 준비위원회를 뽑아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며 연대의 힘을 되찾는다. 김남천의 철을 때리고는 일제강점기 서울을 배경으로 왕년의 사회주의자였던 차남수와 아내 정숙의 격렬한 부부싸움을 그린다. 남수는 6년간 옥살이 후 무직으로 변호사 허창훈과 신문기자 김준호의 도움으로 출판사를 준비한다. 어느 밤 정숙이 김준호와 저녁을 먹고 산책한 사실을 숨긴 것을 계기로 싸움이 시작되고 남수는 의처증과 질투, 자존심 상처로 정숙을 때린다. 정숙은 남수의 치부와 허창훈의 성희롱까지 폭로하며 분노를 쏟아낸다. 부부의 갈등은 남수의 자기모순과 무력감, 시대적 좌절을 드러낸다. 김남천의 경영은 주인공 최무경이 사상범으로 수감된 애인 오시영의 옥바라지를 위해 처음으로 직업을 갖게 되면서 시작된다. 무경은 오시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지만 오시영이 출소하자마자 무경을 배신하고 평양으로 떠나버린다. 무경은 버려진 낡은 양복과 구두처럼 자신의 처지를 실감하며 상실감과 허무함을 느낀다. 작품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헌신의 허망함, 그리고 일제강점기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삶과 사랑이 처한 비극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강경애의 소금은 일제강점기 간도로 이주한 봉염 어머니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그린다. 비대 쫓겨 고향을 떠나 중국인 지주 팡둥의 소장농으로 살아가지만 남편은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고 아들 봉식마저 행방불명된다. 봉염 모녀는 팡둥 집에 머물러 봉염 어머니가 팡둥에게 겁탈당해 아이를 임신하고 내쫓긴다. 비참한 생활 끝에 봉염과 갓난아기까지 잃은 어머니는 소금 밀수를 하다 체포된다. 고통의 원인을 깨달은 어머니는 민중의 편에 선 공산당에 공감하게 된다. 강경애의 원고료 200원은 주인공 나가 신문의 소설을 연재하고 큰돈인 원고료 200원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이 돈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털에투, 구두 등을 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어려운 지인들을 돕자고 제안한다. 부부는 의견 차이로 다투고 나는 집에서 쫓겨난 뒤 자신의 허영심을 반성한다. 결국 나는 남편의 뜻에 따라 원고료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한다. 작품은 편지 형식을 통해 빈곤과 내적 갈등,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위한 선택을 그린다. 이북명의 질소비료공장은 일제강점기 흥남 질소비료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문길이 주인공이다. 문길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해고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하게 일하지만 결국 폐병에 걸려 해고된다. 공장과 자본가에게 속았음을 깨달은 문길은 동료들과 친목회를 재조직해 노동자 투쟁에 나선다. 그러나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각혈 끝에 죽음을 맞는다. 그의 장례식은 동료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며 식민지 노동자의 비참한 현실과 저항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930년대 한국 문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김남천, 강경애, 이북명, 이 세 작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당시 노동 현실하고 연결해서요. 이 격동의 시대를 문학으로 어떻게 돌파하려고 했는지 그 고민을 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1930년대 하면 정말 힘든 시기였죠.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또 일제 침략 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이런 것들이 막 본격화되던 때니까요.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더 급진화되고 있었고요. 노동운동, 농민운동도 거세졌는데 그러다 보니 탄압도 정말 심해졌어요. 문단 분위기도 좀 남달랐겠네요. 그렇죠. 카프,
KAPFF라고 하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이 카프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했어요. 그래서 예술이 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뭐랄까 예술운동의 볼셰비키와 목소리가 아주 높았던 때입니다. 아,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먼저 김남천 작가부터 좀 살펴볼까요? 비평가이면서 소설도 쓰셨고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운동에도 관련이 있었고 카프 활동하다 검거되기도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 카프 해산계를 직접 제출하기까지 했다니 전향이라는 문제가 평생 따라다녔겠어요. 그 심정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그 초기작 중에 공장신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당시 카프 노선이 좀 잘 보여요. 외부 조직, 그러니까 전위 조직이 딱 지도해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개인의 삶보다는 조직이나 이념이 먼저였던? 네. 당시에는 혁명력이 워낙 시급하다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개개인의 삶의 디테일보다는 일단 조직, 이념 이걸 앞세우는 경향이 강했죠. 어쩌면 작가 스스로도 리얼리즘을 막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카프 해산 이후에 발표한 철을 때리고에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왕년에 사회주의 운동하던 주인공이 현실이랑 타협하면서 속물처럼 변해가는 걸 그렸는데 왜 하필 자신하고 비슷한 그런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그린 걸까요? 김남천 작가가 카프 해산 이후에는요. 외부 탄압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내부의 문제, 특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소시민적 지식인이라고 하죠. 그들의 어떤 나약함, 허영심 같은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자기 성찰 같은 거군요. 네. 철을 때리고는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 고백이자 아주 통렬한 자기 고발인 셈이죠. 작품 속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막 따지잖아요. 너한테 민중 위하는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있냐? 그거다 허영심 아니었냐? 하고요. 네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신념을 못 지키고 생활에 무너지는 자기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고민은 나중에 경영 같은 작품에서도 계속 이어지고요. 식민지 현실, 또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지식인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죠. 김남천 작가가 이렇게 지식인 내부의 어떤 갈등에 집중했다면 조금 다른 시선도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변경 지역, 간도 같은 곳에서의 삶이나 여성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강경애 작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강경애 작가에게 간도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거기가 조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외국도 아닌 딱 경계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동북아시아의 여러 갈등들이 막 응축되어 있던 곳이었죠. 대표작 소금이 바로 그 배경이군요. 그렇죠. 소금을 보면 원래 남편을 사회주의 유격대 때문에 잃어서 공산당을 엄청 증오했던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여성이 소금 밀수 같은 아주 고된 삶을 겪으면서 뭐 중국인 지주라든가 자경단, 일본 순사 이런 여러 세력들의 실체를 직접 몸으로 부딪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공산당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이 그려지죠. 아, 단순히 누가 가르쳐줘서 변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중요해요. 그냥 계몽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체험을 통해서 인식이 바뀌는 그 복합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 작품의 힘입니다. 또 자전적 소설 원고료 200원은 편지 형식이라는 게 좀 독특하네요.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남편과의 갈등도 이야기하고 당시 지식인 사회의 소시민성을 비판한다고요? 네, 편지 형식이라서 더 내밀한 자기 고백이 가능하죠. 그리고 동생이라는 수신인을 딱 설정해서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은 효과도 있고요. 아, 독자들도 좀 같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렇죠. 작가 본인의 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걸 읽는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이 나도 혹시 가족이나 내 개인적인 안위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들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가 사회주의 운동은 좀 약해지고 너도 나도 돈 벌려고 혈안이 됐던 황금광 시대라고 불리던 193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런 세태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고요. 체험을 통한 인식 변화, 이게 중요했다면 실제 노동자였던 이북명 작가의 등장은 정말 당시로서는 큰 의미가 있었겠네요. 문단에서도 경이롭다 이런 반응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일단 노동자 출신 작가라는 점, 그리고 그 소설이 그냥 머리로 상상하거나 관찰해서 쓴 게 아니라 실제 체험에 딱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했어요. 네.
다른 지식인 작가들의 글하고는 다른 어떤 생생함, 진정성이 있었죠. 어쩌면 카프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노동자 문학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존재가 아니었나 싶어요. 대표작 질소비료 공장을 보면 주인공 문기리가 공장에서 병 얻어서 쫓겨나고 또 노동조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문받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잖아요. 네, 특히 그 조직 활동이랑 가족 생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던데요. 네. 이 작품은요, 첫째로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그려냈어요. 그래서 노동자 독자들이 읽으면서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큰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걸 통해서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활동하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라는 걸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아, 현실적인 필요성.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노동자로서의 체험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지향까지 보여주면서도 아까 말한 김남천의 공장신문처럼 외부 조직 역할을 너무 관념적으로 그리지 않고 더 현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요. 다만 워낙 그때 검열이 심해서요. 연재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아, 그랬군요. 오늘 이렇게 김남천, 강경애, 이북명 세 작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자 처한 위치는 좀 달랐지만 저마다의 방식으로 1930년대라는 그 엄혹한 시대를 문학으로 증언하고 또 저항했던 것 같아요. 네, 지식인의 고뇌, 여성의 시선, 또 노동자의 생생한 체험, 이들의 작품을 통해서 당대 현실과 문학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정말 극한의 상황 속에서 이념 그리고 개인의 삶 또 사회적인 압력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을 찾으려고 했던 작가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자들 역시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경험 또 외부의 압력을 어떻게 작품에 담아낼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이 1930년대 작가들의 그 치열함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